이제 이 거대한 황금을 세상에 환원한다. 이것은 수많은 소외고창을 위해 쓰일 것이다. 평생을 거지처럼 넉마를 줍다 비참하게 죽은 한 독거노인의 집. 그 더러운 흙벽을 포클레인으로 부순 순간 눈이 멀 것 같은 황금 덩어리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굶주림과 멸시에 시달리던 노인은 왜 그 엄청난 보물을 벽 속에 숨겨둔 채 처참한 고독사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황금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피눈물을 흘리며 파멸해간 인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대한민국을 뒤흔든 노인의 잔인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의 전말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신 모든 분들의 일이 술술 잘 풀리시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미친 영감탱이라고 불렀습니다. 때에 저러 시커매진 옷을 입고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채 유모차를 끌며 쓰레기통을 뒤지던 노인. 사흘을 굶어 길바닥에 쓰러져도 지나가는 사람 하나 눈길 주지 않던 말 그대로 비참한 평생 거지가 바로 그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이 숨을 거두고 보름이 지나서야 발견된 시신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일가 친척 하나 없는 무연고 독거노인의 죽음이었기에 군청에서는 노인의 오래된 흙집을 허물고 공용주차장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집을 허물던 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녹이 쓸대로 선 포클레인 바가지가 방 한 구석을 메우고 있던 낡은 흙벽을 거칠게 내리친 순간이었습니다. 콰르릉하는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고 그 먼지 구덩이 사이로 눈이 멀 것만 같은 노란 빗줄기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수십 개의 순금 골드바와 괴짝에 가득 찬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노인의 재산을 한몸 잡으려 눈독 들이던 인간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탐욕으로 뒤집혔습니다. 평생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 구걸을 하고 동네 양아치들에게 발길질을 당하던 거지의 집에서 상상도 못할 액수의 황금이 쏟아져 나왔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인네 진짜 미친 영감탱이였네. 아니, 저렇게 돈이 많으면서 왜 그렇게 거지처럼 살다 죽은 거야? 하지만 노인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벽 속에 그 엄청난 황금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은 왜 죽는 순간까지 단 한 푼의 돈도 쓰지 못하고 엄동설 안에 보일러조차 켜지 못한 채 얼어 죽어야만 했을까요? 여기에는 노인의 뼈를 깎아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과거와 그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악마 같은 인간들에 대한 피해 복수극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지옥 같았던 노인의 인생 전말이 하나씩 베일을 벗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노인이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노인은 조그만 지방 도시에서 남부럽지 않은 자산가로 통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밤낮 없이 피땀 흘려 일구어낸 건축자재 사업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기 때문입니다. 통장에는 돈이 마를 날이 없었고 내조를 잘하는 현숙한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돈이 많으니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 자네는 어쩜 그렇게 복도 많나? 김 사장, 내 이번에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한번 봐주게. 주변 사람들은 그를 신처럼 떠받들었고 노인은 그 달콤한 아첨에 취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제 친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로 이끌 지옥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특히 노인의 주변에서 가장 살갑게 굴던 인간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고향 불알 친구이자 그의 밑에서 일을 배우던 고 씨라는 놈이었습니다. 고 씨는 집안이 어려워 끼니도 제때 못 때우던 자였습니다. 노인은 친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 월급도 남들보다 배로 주었고 사업의 핵심 장부와 거래처까지 모두 공유하며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노인의 아내 역시 고 씨의 가족들을 친식구처럼 살뜰히 챙겼습니다. 고 씨는 늘 노인의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말하곤 했습니다. 자네는 내 은인이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네. 노인은 그 눈물 젖은 맹세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노인의 순진함은 결국 가족의 목을 죄어오는 교수형의 밧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업이 날로 번창하던 어느 날 고 씨가 노인에게 아주 은밀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대기업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데 그곳에 들어갈 모든 건축자재 납품권을 따낼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워낙 큰 계약이다 보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현금과 담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의심을 해봤을 법도 한데 그동안 고 씨가 보여준 충성심과 수십억 원의 이익이 남는다는 눈앞의 숫자에 노인은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망설임 없이 소유 건물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고 씨에게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성사되었다던 그날 이후 고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노인의 사무실로 들이닥친 것은 양복을 입은 험악한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당신 친구 고 씨가 이 회사 명의로 수십억 대의 사기 대출을 받고 해외로 야반도주했습니다. 여기 도장 찍힌 거 보이죠? 벼락을 맞은 것 같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고 씨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노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위조해 모든 재산을 담보로 사채를 쓰고 회사 자금까지 전부 횡령했던 것입니다. 대기업 납품권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미끼였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가장 잔인하게 도끼를 찍힌 순간이었습니다. 회사 부도는 순식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십억의 빚더미에 앉게 된 노인의 가족은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아우하며 알랑방귀를 뀌던 주변 이웃들과 친척들은 노인이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피해 다녔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만 얻어먹으려 해도 문을 걸어 잠그고 가차없이 쫓아냈습니다. 어디서 망한 거지가 남의 집 대문 앞에 와서 재수없게 구걸이야? 당장 꺼져. 인간의 이중성과 추악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무자비한 협박과 빚 독촉에 시달리던 노인의 아내는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했지만 병원에서는 예치금 수백만 원이 없으면 수술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노인은 손이 발이 되도록 의사와 병원 직원들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제 아내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겠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사회에서 돈 없는 거지의 눈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노인의 아내는 손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던 그 순간 노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고 씨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내를 죽게 만든 이 잔인한 세상에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비극은 노인의 어린 아들에게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엄마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아들이 사채업자들이 집에 들이닥쳐 행패를 부리던 날 밤 겁에 질려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까지 모두 차가운 시신으로 마주하게 된 순간 노인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는 오직 시퍼런 칼날 같은 증오와 복수심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허공을 향해 피 맺힌 절규를 내뱉었습니다. 꽃씨, 그리고 나를 짓밟은 인간들아. 내 너희들을 반드시 지옥불로 끌고 가겠다. 그날 이후 노인은 스스로 거지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뒤지고 구걸하며 목숨을 연명하는 척 연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노인이 왜 평생을 거지처럼 살면서 그 낡은 흙집의 벽 속에 수십억의 황금을 채워 넣었는지, 그리고 노인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그 황금의 저주가 그를 파멸시킨 인간들을 어떻게 서서히 숨통을 죄어가며 참혹하게 무너뜨렸는지, 그 기가 막힌 반전의 비밀이 다음의 이야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아내와 자식을 한나란시에 잃은 노인의 삶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시체와 다름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노인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조만간 강물에 뛰어들거나 목을 맬 것이라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간 고 씨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내의 수술을 거부한 세상, 그리고 손가락질하던 인간들의 살점을 씹어먹기 전까지는 눈을 감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그날로 머리를 산발을 하고 때가 꼬질꼬질한 누더기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 부서져가는 유모차 한 대를 끌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자산가에서 미친 거지가 되어버린 노인을 보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앞을 지나갈 때면 평소 노인에게 아첨하던 가게 주인은 소금을 뿌려대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어휴, 재수 없어. 망해도 곱게 망할 것이지. 왜 남의 가게 앞에 와서 알짱거려? 당장 저리 꺼져. 노인은 그 모욕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썩은 사과를 주워 먹고 남들이 먹다 버린 컵라면, 국물을 마시면서도 노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를 짓밟은 너희들의 얼굴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겠다. 노인의 철저한 연기 덕분에 온 동네에는 그가 완전히 정신을 놓고 거지가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사채업자들조차도 저 영감탱이는 이제 피를 짜내도 나올 집이 없다며 혀를 차고는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감시와 의심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거지의 삶을 살아가던 노인에게 어느 날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쓰레기 매립장 주변을 기웃거리며 고물을 줍던 노인의 눈에 흙먼지 속에 반쯤 파묻힌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린 듯한 그 가방을 열어본 노인은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과거 노인의 사업 전성기 시절 그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한 대기업 임원의 비밀 장부와 은밀한 비자금 세탁용 채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임원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의 후손들이 집을 정리하며 가치를 모르고
버린 유품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채권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당장 현금화하더라도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돈으로 당장 좋은 집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거지의 삶을 청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달랐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을 지옥으로 보낼 저주의 씨앗이다. 노인은 가슴을 쥐어짜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노인은 엄동설 안에 방에 보일러를 켤 돈이 없어서 냉방에서 벌벌 떨면서도 그 채권들을 은밀하게 현금과 순금 골드바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움직이면 꼬리가 밟힐 것을 우려해 노인은 수년에 걸쳐 아주 조금씩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만큼 정밀하게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황금과 현금 다발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살고 있던 외딴 흙집의 방 한 구석,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은밀한 벽을 주목했습니다. 노인은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불도 켜지 않은 채 맨손으로 흙벽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뒤집어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렸지만 노인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파낸 벽 속에 황금을 하나씩 채워넣고 다시 진흙을 이겨서 벽을 정교하게 덮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허름한 흙벽이었지만 그 속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액수의 황금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노인의 몸은 늙고 병들어 허리가 기역자로 굽어버렸지만 벽 속의 황금은 날이 갈수록 두꺼워졌습니다. 노인은 매일 밤 그 황금벽에 귀를 대고 숨겨둔 비밀 장부를 읽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너희들이 파멸할 시간이 머지않았다. 노인이 작성한 비밀 장부에는 과거 자신을 배신했던 고 씨의 행방과 그동안 자신을 멸시하고 짓밟았던 동네 인간들의 추악한 비리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거지의 신분으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내뱉은 비밀 이야기들을 전부 수집해 두었던 것입니다. 어떤 집 아들이 도박으로 사채를 썼는지, 어떤 가게 주인이 탈세를 저지르고 밀수를 하는지, 거지의 귀에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비밀들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인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폐가 망가져 숨을 쉴 때마다 피가 섞인 기침이 나왔지만 노인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미리 준비해둔 여러 통의 편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 편지들은 노인이 죽은 뒤 특정 시점이 되면 변호사와 언론사 그리고 국세청과 검찰청으로 각각 발송되도록 철저하게 설계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노인은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이 집이 허물어질 것이고 벽 속에서 황금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인간들의 추악한 탐욕이 폭발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죽음은 끝이 아니다. 너희들을 파멸로 이끌 완벽한 덫의 시작이다. 노인은 그렇게 홀로 쓸쓸히하지만 가장 잔인한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예상을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노인이 죽은 지 보름 만에 발견된 시신과 함께 그의 집이 허물어지며 황금의 벽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황금은 축복이 아니라 피눈물로 다져진 잔인한 저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황금이 세상에 공개되자마자 과거 노인을 배신하고 해외로 도망쳤던 고 씨의 자식들과 동네 인간들이 이 돈을 차지하기 위해 미친 듯이
벼랑 끝으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노인이 파놓은 이 황금의 덫에 가장 먼저 걸려들어 피눈물을 흘리게 될 인간은 누구일까요? 그 짜릿하고 소름 돋는 첫 번째 참교육의 전말이 다음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노인의 낡은 진흙벽 속에서 골드바와 수십억 원의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다는 소식은 인터넷과 뉴스를 타고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넉마주의 거지의 반전, 벽 속의 수십억 황금 미스터리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언론을 도배했고 가장 먼저 뒤집어진 것은 평소 노인을 벌레 보듯 무시하던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노인이 끌고 다니던 유모차가 집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재수 없다며 침을 뱉고 소금을 뿌려대던 인간들이었습니다. 노인이 사흘 동안 굶어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발길질을 하며 어디서 남의 가게 앞을 더럽히고 있냐며 윽박지르던 구멍가게 주인을 비롯해 동네 이웃들은 이제 밤잠을 설치며 후회와 탐욕에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이 뒤집힌 인간은 동네에서 악독하기로 소문난 사채업자이자 야바이꾼인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과거 노인이 파산했을 당시 노인의 집에 들이닥쳐 가재도구를 때려 부수고 아내와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채업자 우두머리의 수하였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불법 사금융과 도박장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최 씨는 뉴스를 보자마자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야, 이 미친 영감탱이가 돈을 쌓아두고 거지의 탈을 쓰고 있었던 거잖아. 내가 진작에 그 집구석을 이잡듯 뒤졌어야 했는데. 최 씨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자기가 뜯어낸 돈을 다 합쳐도 저 벽 속에서 나온 황금의 반이반 쪽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당장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엄청난 돈을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제 소나기에 넣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그의 눈에 군청에서 무연고 독거노인의 재산은 전액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라는 공고가 들어왔습니다.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는 거지의 죽음이었으니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최 씨는 손가락을 튕기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노인의 숨겨진 친척이나 유일한 상속인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다면 저 황금을 통째로 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악마 같은 계산이 선 것입니다. 최 씨는 즉시 심부름센터와 브로커들을 동원해 노인의 과거 호적과 족보를 이잡듯 뒤졌습니다. 그리고 위조 전문가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노인이 젊은 시절 바람을 피워나은 숨겨진 아들이 바로 자신이라는 가짜 유전자 검사서와 비밀 유언장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한 서류가 준비되자 최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가짜 변호사를 대동해 큰 소리를 치며 군청과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바로 저 영감의 친아들입니다. 평생 아버지를 찾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는데 이제야 아버지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국가는 당장 제 아버지의 유산을 온전하게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최 씨는 기자들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뻔뻔하게 연기를 펼쳤습니다. 황금의 눈이 멀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미 수십 년 전 노인이 쳐놓은 거미줄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자살행위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인은 살아생전 거지의 신분으로 동네를 돌며 최 씨가 저지른 온갖 악행과 불법 도박장 운영, 그리고 탈세 증거들을 차곡차곡 수집해 두었습니다. 특히 최 씨가 과거에 사람들을 협박해 가로챈 대포 통장 내역과 비밀 장부의 사본이 노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죽기 직전 신뢰할 수 있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채권으로 미리 지불하고 하나의 특별한 계약을 맺어두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은 뒤 내 유산을 노리고 거짓 상속인 행세를 하는 인간이 나타나면 즉시 이 서류들을 검찰과 언론에 공개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최 씨가 법원에 유산 상속 소송을 제기하고 승리에 도취해 술판을 벌이던 바로 그날 밤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남긴 시한폭탄이 마침내 터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의 사무실과 집으로 검찰청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기 유산 상속 청구 혐의뿐만 아니라 그동안 최 씨가 은밀하게 운영해 오던 불법 도박장과 수십억 대의 탈세, 그리고 대포 통장 개설 등의 범죄 사실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와 함께 세상에 낱낱이 공개된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당장 이거 안 치워.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최 씨는 영문을 몰라 날뛰었지만 검사가 들이민 증거 자료의 출처를 보고는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 서류들의 맨 첫 장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내와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대가다. 지옥에서 보자, 최 씨. 그것은 다름 아닌 노인의 친필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제야 자신이 황금을 삼키려다 노인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에 대가리부터 처박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속영장은 일사천리로 발부되었고 최 씨가 불법으로 모은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유산 상속은커녕 최소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황금을 탐내던 악당이 가장 먼저 비참하게 파멸해버린 짜릿한 참교육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인이 준비한 거대한 복수극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동네 이웃들과 최 씨가 파멸하는 모습을 보며 저 멀리 서울의 초호화 고급 주택에서 뉴스를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진짜 악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40년 전 노인의 인감과 재산을 모두 위조해 야반도주했던 불알 친구 고 씨였습니다. 고 씨는 노인의 돈으로 신분증을 위조해 신분 세탁을 하고 대기업 회장 행세를 하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 씨의 눈에 화면 속 노인의 무너진 흙집이 들어왔을 때 고 씨는 숨이 막혀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 흙벽에서 흘러나온 황금들 사이에 40년 전 자신이 노인에게 선물했던 특별한 문양이 새겨진 골드바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돼. 저 영감탱이가 살아있었다고? 그리고 저 돈은 대체 뭐야? 고 씨의 가슴속으로 서늘한 공포가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죽어서 남긴 황금의 저주가 이제 진짜 몸통인 고 씨의 심장을 향해 잔인하게 조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고 씨는 노인의 두 번째 덫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참혹한 지옥을 맛보게 될까요? 그 소름 끼치는 반전이 다음 이야기에 이어집니다. 화면 속 흩어진 황금 더미 사이로 선명하게 빛나는 문양을 본 대기업 회장 고 씨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자신이 노인의 재산을 전부 가로채 도망치기 직전 노인의 눈을 속이기 위해 우정의 징표라며 특별히 주문 제작해 선물했던 순금 골드바였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준 그 골드바를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잔인한 배신의 증거물로 그 어두운 흙벽 속에 수십 년 동안 간직해왔던 것입니다. 고 씨는 비서들이 보는 앞에서도 체면을 잃은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노인은 죽었지만 그가 남긴 황금은 마치 살아있는 유령처럼 고 씨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 영감탱이가 모든 걸 알고 나를 기다려왔던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놈은 이미 죽은 시체일 뿐이야. 고 씨는 애써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소리쳤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불길한 예감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고 씨는 과거 노인의 전 재산을 가로챈 뒤 철저하게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명의를 사서 이름을 바꾸고 노인의 피눈물이 묻은 돈을 종잣돈 삼아 건설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재계에 막대한 뇌물을 뿌리며 승승장구한 끝에 지금은 재계 순위권에 드는 거대 건설 기업의 회장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자수성가한 존경받는 기업가로 우러러보았고 과거의 추악한 범죄는 세월의 뒤안길로 완벽하게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죽으며 터뜨린 황금의 미스터리는 고 씨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을 밑바닥부터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고 씨를 더욱 미치게 만든 것은 바로 전날 벌어진 사채업자 최 씨의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최 씨가 노인의 황금을 가로채려다 도리어 노인이 남긴 친필 유서와 완벽한 비리 증거물에 걸려들어 단 하루 만에 구속되는 모습을 보며 고 씨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죽은 뒤 벌어질 일들을 손바닥 보듯 내다보고 탐욕에 눈이 먼 악당들을 하나씩 파멸시키기 위한 정밀한 덫을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덫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최종 타깃인 자신을 위한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고 씨는 즉시 회사의 비밀 해결사들과 법무팀을 소집했습니다. 노인이 남긴 흔적을 추적해 자신과 관련된 연결고리가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산 상속을 청구하든 그 집 터를 통째로 사들이든 해서 은폐해야 했습니다. 당장 그 노인네가 살던 지자체 군청과 접촉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집 터와 남겨진 황금의 소유권을 우리 재단으로 가져와야 한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당장 움직여. 고 씨는 사냥감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날카롭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회장직을 맡고 있는 그의 특수임무팀은 즉시 거액의 비자금을 들고 노인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군청 고위 관계자들에게 접근해 공용주차장 부지 개발권을 명목으로 막대한 로비 자금을 건넸고 노인의 무연고 유산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으로 기부채납 형식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비밀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황금의 존재를 은폐하고 혹시라도 그 안에 들어있을지 모를 40년 전의 횡령 증거들을 제 손으로 직접 불태워 없애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권력과 돈이면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밟고 있는 디딤돌이 사실은 노인이 정교하게 파놓은 함정의 덮개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노인은 살아생전 거지의 모습으로 고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왔습니다. 고 씨가 대기업 회장으로 신분을 세탁한 뒤에도 노인은 고물이든 유모차를 끌고 서울의 고 씨 회사 주변을 맴돌며 그가 저지른 정경유착, 비자금 조성, 그리고 부실 공사 묵인 등의 추악한 대기업 비리 자료들을 은밀하게 수집해 왔던 것입니다. 노인의 눈과 귀는 거지의 무관심 속에 가려진 가장 완벽한 도청 장치였습니다. 고 씨의 해결사들이 군청 관계자들과 비밀 밀실에서 뇌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승리의 미소를 짓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 씨의 대기업 본사 사옥 정문으로 수십 대의 검찰 청사버스가 들이닥쳤습니다. 동시에 고 씨의 초호화 저택과 그가 숨겨둔 비밀 금고가 있는 별장까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고 씨가 군청을 매수하기 위해 움직인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던 검찰이
노인이 사후에 발송되도록 설계해 둔 대기업 비자금 세탁 및 신분 위조 고발장을 접수한 결과였습니다. 그 고발장 안에는 고 씨가 지난 40년간 저지른 모든 범죄의 날짜와 계좌번호, 심지어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의 이름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봐요. 내가 이 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야. 감히 어디라고 와서 손을 대는 거야. 고 씨는 들이닥친 수사관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지만 검사가 내민 압수수색 영장 맨 위에 적힌 고발인의 이름을 보고는 혀를 깨물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고발인의 이름은 고 씨가 40년 전에 철저하게 짓밟고 버렸던 친구, 노인의 본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죽어서 시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씨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력의 힘을 역이용해 그의 전 재산과 명예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완벽한 사이다 참교육을 시전한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실시간으로 존경받는 대기업 회장의 충격적인 신분 세탁과 수천억 대의 횡령 혐의가 속보로 쏟아졌고 고 씨의 회사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하며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고 씨는 수갑을 찬 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평생을 거지로 살다 간 노인의 황금이 탐욕스러운 대기업 회장을 한순간에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버린 기가 막힌 순간이었습니다. 구치소 독방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고 씨는 짓물러 터진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돈을 맹신하며 악행을 저질렀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복수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 씨가 구속된 지 불과 이틀 뒤 면회를 온 가문이 변호사가 고 씨에게 더 끔찍한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고 씨가 가장 아끼고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 했던 그의 외아들이 아버지를 구명하겠다는 명목으로 노인의 무너진 집터에 숨겨진 또 다른 진짜 비밀 유산을 찾아내기 위해 야밤에 삽을 들고 그곳을 찾았다가 상상도 못할 끔찍한 사건에 휘말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노인의 집터 밑바닥에서 상상도 못할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파랗게 질린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말에 고 씨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과연 노인의 무너진 흙집 밑바닥에 숨겨진 진짜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고 씨의 핏줄을 향한 노인의 두 번째 저주는 얼마나 더 잔인하게 몰아칠까요? 그 소름 끼치는 반전의 전말이 다음에서 계속됩니다. 구치소 독방의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댄 채 고 씨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구속되자 회사의 지분과 남은 비자금을 지키기 위해 눈이 뒤집힌 고 씨의 외아들 고명운이 노인의 무너진 집 터로 향했다는 소식은 고 씨에게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명운은 평생을 부유하게 자라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아나무인의 전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구명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상은 노인의 집 흙벽에서 수십억의 황금이 나왔다면 그 구더기 같은 흙바닥 밑에 더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탐욕에 눈이 먼 것이었습니다. 명운은 신복 몇 명을 대동하고 어둠이 짙게 깔린 노인의 폐가 터로 은밀하게 잠입했습니다. 이미 포클레인에 의해 처참하게 부서져 형체도 남지 않은 진흙과 벽돌 더미 위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명운은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추며 사방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감탱이가 평생 모은 돈이 고작 그 벽 속에 있던 게 전부일 리가 없어. 분명히 이 밑에 진짜 노다지가 숨겨져 있을 거야. 명운은 숨을 헐떡이며 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샘 작업 끝에 삼날 끝에 둔탁한 철제 괴짝의 감촉이 느껴진 순간 명운의 입꼬리는 귀에 걸렸습니다. 진흙을 걷어내자 정체 모를 거대한 강철 금고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명운은 승리감에 도취해 소리를 지르며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로 금고의 잠금 장치를 거칠게 부수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그토록 기대하던 황금이나 현금다발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사방으로 퍼진 것은 코를 찌르는 듯한 지독한 약품 냄새와 수십 년간 묵어있던 불길한 먼지구덩이였습니다. 그리고 금고 안에는 수십 개의 낡은 비디오 테이프와 녹음기, 그리고 피로 얼룩진 수백 장의 사진 서류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노인의 재산이 아니라 고 씨 일가가 지난 40년간 저지른 모든 추악한 범죄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지옥의 판도라 상자였습니다. 명운이 당황하며 서류 한 장을 집어든 순간 굳게 닫혀있던 금고 내부의 자동 센서가 작동하며 미리 설치되어 있던 소형 스피커에서 거친 기계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얼마 전 고독사로 숨을 거둔 노인의 생전 목소리였습니다. 내 집 밑바닥까지 찾아와 뼈를 파헤칠 인간은 오직 고 씨, 너와 내 핏줄놈들 뿐이겠지. 참으로 지독한 탐욕이구나. 노인의 나지막하면서도 서늘한 목소리가 어두운 폐가 터에 울려 퍼지자 명운과 그의 신복들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끼며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의 음성은 마치 무덤 속에서 살아 돌아온 유령처럼 잔인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금고 안의 서류를 손에 쥔 순간 너희 가문의 파멸은 돌이킬 수 없다. 내 아비가 내 아내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듯 나 역시 내 놈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장 처참하게 부셔줄 것이다. 이것이 내 놈들이 받을 두 번째 형벌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제하게 명운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자지러지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법무팀장에게서 온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명운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본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과 방송사의 본부장님이 지난 몇 년간 회사 여직원들을 상대로 저지른 상습적인 성범죄와 폭행, 그리고 마약 투약 현장이 담긴 고화질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록이 통째로 유포되었습니다. 심지어 본부장님이 3년 전 일으키고 돈으로 묻었던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진짜 블랙박스 원본까지 청와대 국민청원과 검찰청에 동시다발로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회사 앞으로 경찰들이 깔렸습니다. 당장 도망치셔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명운이 금고 문을 열어 서류를 건드린 바로 그 순간 금고와 연동되어 있던 노인의 사후 자동 발송 시스템이 인터넷망을 통해 세상의 모든 언론사와 사정기관으로 명운의 추악한 범죄 파일들을 일제히 전송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거지의 탈을 쓰고 고 씨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아들 명운이 저지른 온갖 쓰레기 같은 악행들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한 고화질 증거로 수집해 두었던 것입니다. 명운은 삽을 내팽개치고 차를 몰아 도망치려 했지만 폐가 터의 입구에는 이미 경고등을 번쩍이며 달려온 수십 대의 경찰차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명운은 현행범이자 도주 우려가 높은 중범죄자로 그 자리에서 거칠게 바닥에 짓눌린 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수천억 대의 사기와 신분 위조로, 아들은 마약과 성범죄, 그리고 살인에 준하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범죄자로 온 천하에 그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것입니다.
고 씨 가문이 40년간 쌓아 올린 화려한 명성과 부는 단 이틀 만에 먼지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노인이 남긴 황금의 덫은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악당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 스스로 자신들의 가장 치명적인 치부를 세상에 까발리도록 설계된 완벽한 저주의 각본이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 투명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고 씨와 그의 아들 명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천억의 자산가였던 그들이 이제는 차가운 죄수복을 입은 채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이 준비한 잔인하고도 통쾌한 사이다 참교육의 피날레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씨 가문이 완전히 파멸하고 난 뒤 노인의 벽 속에서 나온 그 엄청난 액수의 황금과 현금다발이 마침내 향하게 될 진짜 목적지가 밝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황금의 종착지에는 노인의 복수국 중 가장 가슴 시리고도 짜릿한 반전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그 수십억의 황금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그 경악스러운 결말이 다음 이야기에서 마침내 공개됩니다. 고씨 가문이 단 이틀 만에 완벽하게 멸문지화를 당하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화려한 재벌 2세로 살아가던 악마들이 사실은 40년 전 한 자산가의 가정을 처참하게 짓밟고 일어선 잔인한 배신자들이었다는 사실에 대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무거웠고 그들이 가로챘던 부정축제 재산은 모조리 국가로 몰수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다른 곳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노인의 부서진 흙벽 속에서 쏟아져 나와 임시로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수십억 원의 순금 골드바와 현금다발의 행방이었습니다. 직계 가족도 없고 친인척도 전혀 없는 무연고 독거노인의 유산이었기에 법적으로는 전액 굽고 환수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렇게 허술하게 복수의 마침표를 찍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고씨 가문이 구치소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절망하고 있던 그 시각, 서울의 한 유명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인이 살아생전 거지의 모습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작성하고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친 진짜 최종 유언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지는 가운데 마이크 앞에 선 변호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노인의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유언장은 고인이 되신 김씨 어르신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법적 공증을 완료한 문서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자신의 벽 속에 숨겨둔 황금과 현금, 총 85억 원에 달하는 유산을 단 한 푼도 국가나 가짜 상속인들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방청석과 기자들 사이에서 거대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변호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유언장의 본문을 이어 읽어내려갔습니다. 노인이 지정한 황금의 진짜 소유자들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첫째, 내 남은 유산 중 30억 원은 40년 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내 아내의 수술을 거부해 차가운 응급실 침대 위에서 숨지게 만들었던 병원이 아닌 그 당시 돈이 없는 행여병자와 거지도 아무런 조건 없이 치료해주던 지방의 작은 무료진료소와 공공의료원에 전액 기부한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해 가족을 잃는 비극이 이 땅에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 기자회견장은 순간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노인의 유언은 돈의 가치를 상실한 잔인한 자본주의 세상을 향해 날리는 묵직한 한 방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세상을 원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과 같은 비극을 겪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토록 철저하게 거지로 살며 황금을 모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짜릿한 참교육의 진짜 반전은 그 다음 구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둘째, 내 남은 유산 중 40억 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가장 더럽고 비참한 거지의 모습으로 온 동네를 전전할 때 유일하게 나를 인간으로 대접해 주었던 세 사람에게 각각 균등하게 분배한다. 세 사람이라는 말에 온 동네는 물론이고 뉴스를 시청하던 국민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세 사람의 정체는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받던 이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시장 모퉁이에서 밤낮으로 풀빵을 구워 팔며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아들을 키우던 풀빵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노인이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재수 없다며 침을 뱉고 지나갈 때도 따뜻하게 구워낸 풀빵 몇 개를 노인의 손에 쥐어주며 눈물을 흘려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새벽마다 동네의 미관을 위해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던 젊은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이 고물이 든 유모차를 끌고 가다 바퀴가 빠져 주저앉아 있을 때 자신의 바지공댕이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와 바퀴를 고쳐주고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넸던 청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부모에게 버림받고 매일 동네 양아치들에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엇나가지 않고 신문 배달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배달하던 신문 한 부를 매일 노인에게 건네며 할아버지,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이거 덮고 주무세요라며 얼어붙은 노인의 손을 꼭 잡아주던 따뜻한 심성의 아이였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 각각 13억 원이 넘는 현금과 황금을 상속한다. 그들이 내게 베푼 것은 고작 풀빵 몇 개와 캔커피 하나, 그리고 낡은 신문지 한 장이었지만 지옥 같은 세상에서 복수심으로 미쳐가던 내 영혼을 붙잡아준 것은 그들이 흘린 따뜻한 인간성의 눈물이었다. 이 돈으로 그들의 고단한 삶이 조금이나마 구원받기를 바란다. 변호사의 낭독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은 물론이고 전국의 안방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사기를 치고 친척 행세를 하며 노인의 황금을 뜯어내려던 악당들은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감옥으로 향하는 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선의를 베풀었던 가장 가난한 이웃들은 하루아침에 10억 자산가가 되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반응할 만한 역대급 인과응보와 짜릿한 카타르시스가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맨 마지막 장에는 여전히 구치소 독방에서 헛된 희망을 품고 있던 고 씨 일가의 심장을 완전히 도려낼 잔인한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 씨에게 남긴다. 내 놈이 가로챘던 내 과거의 재산 중 내 놈의 명의로 된 남은 주식과 채권은 이미 내가 사전에 걸어둔 법적 처분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내가 구속되는 순간 내 아들과 아내의 이름으로 설립된 범죄 피해자 지원 재단으로 강제 환수되도록 조치해 두었다. 너는 단 한 푼의 돈도 지키지 못할 것이며 내 자식 역시 평생을 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채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겪은 지옥을 이제 너희 핏줄이 영원히 대물림하며 맛보거라. 이 소식을 구치소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접한 고 씨는 핏가래를 토하며 쇠창살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부와 권력이 노인이 짜놓은 완벽한 시나리오 안에서 단 한 푼도 남김없이 공중분해되는 모습을 보며
고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무너뜨린 벽 속의 황금은 보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먹고 자란 잔인한 괴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생 거지로 살다간 독거노인의 집 속에서 쏟아져 나온 황금의 비밀은 결국 악인들에게는 잔혹한 단두대였고 선인들에게는 하늘이 내린 축복이었습니다. 노인의 위대한 복수극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처절한 사이다 결말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악인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영원한 파멸을 맞이했고 선한 이웃들은 하늘이 내린 축복 속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노인의 복수극은 완벽한 종지부를 찍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세상을 떠나고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지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노인의 무너진 흙집터를 관리하던 군청 공무원들과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는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남긴 유산 85억 원이 유언장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액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감고 깊은 곳에는 여전히 정체 모를 거대한 강철 상자 하나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자는 노인의 집 밑바닥에서 고 씨 가문의 범죄 파일과 함께 발견되었던 또 다른 비밀 괴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고 씨 일가의 추악한 비리 증거물에 가려져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자 변호사는 군청 관계자들과 입회인들을 동원해 마침내 그 의문의 상자를 조심스럽게 개봉했습니다. 혹시나 대기업 회장고 씨마저도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황금이나 비밀 자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침을 삼키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상자의 두꺼운 철문을 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황금 골드바도 빳빳한 현금 다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빛바랜 갈색 가죽 가방 하나와 그 안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던 낡은 장부 한 권, 그리고 먼지가 뽀얗게 앉은 무선 송수신기 장치들이 전부였습니다.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낡은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비명을 지르거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 장부의 맨 첫 장에는 노인의 비장한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금은 악마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다. 진짜 복수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수십 년간 진행되어 왔으며 이제 그 마지막 기록을 세상에 넘긴다. 그 장부는 놀랍게도 노인이 평생 거지로 살아가며 전국을 떠돌았던 진짜 이유가 담긴 대한민국 권력층 권력형 비리 실록이었습니다. 노인은 단순히 자신을 배신한 고 씨한 놈과 동네 양아치 몇 명만을 타깃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파산했을 때 돈과 권력의 힘으로 고 씨의 사기 횡령을 묵인해주고 야반도주를 도와주었던 부패한 정재계 고위 인사들의 명단과 그들의 추악한 거래 내역이 날짜별로 시간별로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이 유모차를 끌고 쓰레기를 주우며 다녔던 진짜 목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지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기에 그가 옆에서 파지를 줍고 있거나 고물을 분류하고 있어도 아무런 경계심 없이 고위층의 비밀 이야기나 뇌물이 오가는 현장을 방치했던 것입니다. 노인은 거지의 눈과 귀를 완벽한 도청 장치 삼아 고급 한정식 집 앞이나 재벌들의 별장 주변을 맴돌며 그들이 흘린 영수증, 비밀 서류 조각, 그리고 통화 내용들을 이 장부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특히 장부와 함께 들어있던 무선 송수신기 장치들은 고 씨의 대기업 사업 뒤편 쓰레기장에 노인이 고물로 위장해 설치해 두었던 고성능 감청 장비들의 본체였습니다.
고 씨가 회장실에서 정치인들에게 수백억의 뇌물을 건네며 이번 건설 허가건만 잘 봐달라고 조아리던 생생한 음성 파일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자신이 당한 비극의 뿌리가 단순히 친구의 배신이 아니라 돈이면 모든 죄를 덮어주는 이 거대하고 추악한 부패 카르텔에 있음을 진작에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손이 무겁게 떨렸습니다. 이 장부와 녹음 파일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대한민국 정재계는 그야말로 핵폭탄을 맞은 듯 초토화될 것이 불을 보다 뻔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이미 자신이 죽기 전 이 장부에 복사본을 단 한 푼의 뇌물도 통하지 않는 가장 청렴한 특별검사팀과 독립언론사에 사후 자동 발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본체 금고가 열리는 순간 마지막 데이터가 최종 전송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각 노인의 마지막 시한폭탄이 인터넷 스페이스를 타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갔습니다.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 그리고 네로라 하는 대기업 총수들의 이름과 그들이 거지의 유모차 옆에서 저지른 추악한 비리 행각들이 녹취록 음성과 함께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장 그 언론사 막아. 돈을 얼마를 주든 막으란 말이야. 부패한 권력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 권력으로 죄를 덮던 자들이 자신들이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거지의 손에 의해 한순간에 단두대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상상치도 못한 거대한 사회적 정의 구현과 짜릿한 반전에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평생 거지로 살다간 독거노인의 진짜 유산은 85억의 황금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밑바닥부터 청소해버린 이 서슬퍼런 정의의 칼날이었습니다. 악인들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사이다 참교육의 정점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장악하고 있던 부패 카르텔이 거지의 유모차에서 나온 장부 한 권에 의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기 시작하자 온 나라는 그야말로 멈춰 서버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포승줄에 묶여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권력자들의 얼굴은 수치심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세상에 어떤 죄도 덮을 수 있고 자신들이 짓밟은 약자들은 평생 찍소리도 못할 것이라 믿었던 자들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평생을 흙방에서 굶주리며 모았던 85억 원의 황금은 이 거대한 악마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던진 가장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미끼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정의의 실현에 환호하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 노인의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는 홀로 노인의 무너진 집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포클레인 자국과 파헤쳐진 흙더미만 덩그러니 남은 황량한 대지 위로 쓸쓸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품 안에는 아까 검은 상자 속 낡은 장부의 맨 뒷장, 진흙과 핏자국으로 얼룩진 비밀 주머니에서 발견된 아주 작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론이나 사정기관에 발송되는 고발장이 아닌 오직 이 복수국을 대행해준 변호사에게만 남긴 노인의 가장 인간적이고도 가슴 아픈 진짜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변호사는 낡은 유품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빛바랜 편지를 펼쳤습니다. 장부 속 서슬퍼런 증오의 필체와는 달리 편지 속 글씨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차가운 냉방에서 피를 토하며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노인이 마지막 영혼의 진심을 담아 눌러 쓴 글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생, 이 유언장이 선생의 손에서 읽히고 있다면 내 오랜 지옥 같았던 기다림도 마침내 끝이 났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악마들을 파멸시키고 수십억의 황금을 마음대로 주무른 대단한 계략가나 승리자라고 칭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가족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을 괴로워하다 미쳐버린 가엾고 처량한 늙은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 구절부터 노인의 절절한 고독과 아픔이 변호사의 가슴을 묵직하게 찔러왔습니다. 사람들은 황금의 화려함과 복수의 짜릿함에만 열광했지만 노인이 그 황금을 벽 속에 채워 넣기 위해 견뎌내야 했던 수십 년의 세월은 그 자체가 매일매일 살을 도려내는 고문이었습니다. 매일 밤 눈을 감으면 아내의 마지막 차가운 손과 겁에 질려 어둠 속으로 뛰쳐나가던 어린 아들의 울음소리가 귀전을 때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놈들의 목을 베고 나도 목을 메고 싶었던 순간이 수만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놈들이 가장 사랑하는 부와 명예를 손에 쥐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바닥으로 떨어뜨려야만 내 가족의 원한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인간의 삶을 버렸습니다. 노인은 편지를 통해 자신이 왜 그토록 철저하게 거지로 살아야 했는지 그 서글픈 비밀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노인이 조금이라도 좋은 옷을 입거나 따뜻한 밥을 사 먹으며 돈을 쓰는 기색을 보였다면 고씨나 사채업자 최씨 같은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노인의 주변을 끊임없이 감시하며 남은 재산이 없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인은 그들의 의심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그들이 자신을 완벽한 패배자이자 미치광이로 믿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썩은 음식을 주워 먹고 동네 양아치들의 발길질을 묵묵히 견뎌냈던 것입니다. 손톱이 닳아 없어지고 손가락 뼈가 드러나도록 흙벽을 파내며 황금을 숨길 때 내 마음은 기쁨이 아니라 피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돈을 쓰면 당장 내 몸은 편해지겠지만 그렇게 되면 내 아내와 자식을 죽인 저 악마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맹세했습니다. 내 몸이 얼어 터지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황금은 오직 저놈들의 목을 치는 단두대의 칼날로만 쓰겠다고 말입니다. 변호사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노인의 복수는 단순히 감정적인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온 삶을 통째로 갈아넣어 악인들이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도록 촘촘하게 짜놓은 잔인하고도 거룩한 대하 드라마였습니다. 편지는 이제 복수극의 짜릿함을 넘어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위대한 인간성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생, 악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상상을 하며 버틴 세월이었지만 정작 내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준 것은 복수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쓰레기통을 뒤지다 돌아오는 길에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한 풀빵을 쥐어주던 손길, 내 부서진 유모차 자퀴를 고쳐주던 청년의 땀방울, 그리고 추운 날 덥고 자라며 신문지를 건네던 어린아이의 맑은 눈망울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돈에 미쳐 돌아가고 악마들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나는 순수한 인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모은 황금이 그 선한 이웃들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면 나는 그것으로
내 평생의 한을 풀었습니다. 노인의 유언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요구하는 완벽한 감동과 교훈, 그리고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털끝만큼의 자비도 없는 잔혹한 심판을 내렸지만 자신에게 작은 선의를 베푼 이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구원과 축복을 선사한 노인의 대인배적인 면모에 변호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모든 과업이 끝났으니 나는 비로소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날 수 있게 도와주어 고맙습니다, 선생. 마지막으로 내 무너진 집 터 밑바닥에 작은 나무 한 그루만 심어주십시오. 그 나무가 자라 그늘을 만들면 지나가는 고단한 이웃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편지는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변호사는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노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품에서 작은 묘목 한 그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생 거지로 살다간 독거노인의 집 속에서 쏟아져 나온 황금의 비밀은 결국 인간의 추악한 탐욕을 심판하고 잃어버린 양심을 일깨운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남긴 진짜 마지막 반전은 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 자리에 심어진 나무가 자라나면서 온 동네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노인이 남긴 그 나무의 뿌리 밑에는 어떤 기가 막힌 비밀이 더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 소름 돋는 피날레가 다음 이야기에서 마침내 펼쳐집니다. 노인의 편지를 가슴에 묻은 변호사가 그 황량한 흙집 터 한가운데에 작은 느티나무 묘목 한 그루를 심은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노인의 황금 미스터리와 대기업 고씨 가문의 몰락을 조금씩 잊어갔고 부서진 집, 터 주변은 군청의 계획대로 깔끔하게 정돈된 공용 주차장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오직 주차장 한 구석, 노인이 지정했던 바로 그 자리에 심어진 느티나무만이 사람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 푸른 잎사귀를 넓게 펼치며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유산으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3명의 선한 이웃들, 즉 풀빵 할머니와 환경미화원 청년, 가리고 신문 배달 소녀는 하루아침에 수십억의 자산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노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김씨 어르신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매달 느티나무 주변을 청소하며 찾아오는 고단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무료 급식 봉사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남긴 황금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온 동네를 따뜻하게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어느 여름날 아침, 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온 동네를 다시 한번 거대한 충격과 경악으로 몰아넣을 상상치도 못한 반전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주차장 조경 사업을 위해 느티나무 주변의 흙을 조금 더 넓고 깊게 파내던 인부들의 삭끝에 무언가 단단하고 거대한 철판 같은 것이 덜컥 걸린 것입니다. 5년 전 이미 포클레인으로 바닥을 샅샅이 뒤엎고 고씨 아들이 숨겨둔 금고까지 파내어 확인했던 터라 그 깊은 땅 속에 또 다른 인공물이 묻혀 있을 것이라곤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인부들이 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주변의 진흙을 걷어내자 가로세로 수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강철 격벽과 함께 녹이 산 비밀번호 잠금장치가 달린 지하 대형 벙커의 철문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변호사와 동네 주민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흙벽에서 나온 85억 원의 황금과 땅속 금고에서 나온 비리 장부만으로도 대한민국이 뒤집혔는데 이 느티나무 뿌리 및 깊숙한 어둠 속에 진짜 최종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노인의 유품 중 아직 용도를 찾지 못했던 낡은 열쇠와 메모지에 적힌 숫자를 기억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입력하고 열쇠를 돌리자 육중한 철문이 둔탁한 굉음을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지하 벙커 안에 전등이 켜지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은 비명을 지를 기운조차 잃고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지하 벙커의 사방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5년 전 흙벽에서 나왔던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수백 개의 순금, 골드바 더미와 전 세계 주요 화폐들이 가득 찬 수십 개의 대형 괴짝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일국의 자산에 맞먹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진짜 황금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듯 가슴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고독사한 거지가 이런 엄청난 돈을 가질 수 있었던 거지? 85억 원도 상상 초월이었는데 이건 대체 어디서 나온 돈이란 말인가? 동네 주민들은 노인의 정체에 대해 다시 한번 극도의 의심과 궁금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벙커 한가운데 노인 대리석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자동 재생 스피커가 스르륵 켜지며 5년 전 들었던 노인의 고묵직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지하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문을 열었다는 것은 내가 심어달라 한 느티나무가 무사히 뿌리를 내리고 내 유산을 받은 선한 이웃들이 변치 않고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증거이겠지. 참으로 다행이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이들을 내려다보듯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인이 평생 거지로 살면서 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황금을 모을 수 있었던 소름 끼치는 진짜 마지막 비밀이 노인의 입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40년 전 고 씨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해 파산한 줄로만 알고 있지. 하지만 그것은 고 씨 놈과 부패한 권력자들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내가 직접 설계한 인생 최대의 연극이었다. 반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노인은 원래 단순한 건축자재 회사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대한민국 초창기 지하자원 개발과 국가비밀 금융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를 담당했던 천재적인 자산가이자 베일에 쌓여있던 경제의 막후 실력자였습니다. 고 씨가 제 인감과 신분증을 위조해 사기 대출을 받으려던 그 순간 노인은 이미 고 씨의 배신을 모두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 씨와 그 배후에 있던 부패한 정재계 카르텔을 한순간에 일망타진하기 위해 도리어 자기가 가진 합법적인 자산 중 극히 일부만을 미끼로 던져고 씨가 그것을 훔쳐 달아나도록 방치했던 것입니다. 고 씨가 훔쳐간 돈은 노인의 진짜 전체 자산의 고작 1%도 되지 않는 푼돈이었습니다. 고 씨는 자기가 노인의 목을 쳤다고 승리감에 도취해 신분 세탁을 하고 대기업을 세웠지만 실장은 노인이 짜놓은 거대한 장기판 위의 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나는 고 씨가 내 돈을 들고 정재계 고위층에게 뇌물을 바치며 세력을 키우는 동안 그들의 탐욕이 한 곳으로 모이기를 기다렸다. 고 씨의 기업이 커질수록 그 기업의 진짜 소유 권한과 핵심 약점들은 거지의 유모차, 속 장부로 고스란히 쌓여갔던 것이다. 이곳에 있는 수천억의 황금은 그 부패한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비밀리에 세탁하려 했던 검은 돈들을 내가 거지의 신분으로 어둠 속에서 역으로 가로채고 흡수해 온 진짜 심판의 결과물이다. 노인의 고백에 지하 벙커에 있던 사람들은 소름이 돋아 살같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온 동네의 멸시를 받으며 썩은 음식을 주워 먹던 노인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권력을 가진 거대 악마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던 진짜 어둠의 지배자였던 것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하고 웅장한 사이다 참교육의 실체가 마침내 온전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이제 복수국의 잔인함을 넘어 이 엄청난 황금이 향하게 될 마지막 종착지를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황금을 세상에 환원한다. 이 돈은 단 한 푼도 권력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오직 평생을 억울하게 빼앗기고 짓밟힌 전국의 수많은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정의 구현기금으로 영원히 쓰이게 될 것이다. 착한 이들이 고통받지 않고 악인들이 돈으로 죄를 사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이 황금을 바친다. 노인의 마지막 음성이 울려 퍼진 뒤 벙커 안에는 깊은 정적과 함께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거지로 살다간 독거노인의 집 속에서 쏟아져 나온 황금의 최종 비밀은 악마들의 탐욕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 자신의 평생을 기꺼이 어둠 속에 던졌던 한 위대한 거인의 거룩한 헌신이었습니다. 정의는 마침내 완벽하게 승리했고 노인의 이 경악스럽고도 짜릿한 복수국의 피날레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통쾌한 전설로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하 벙커의 진짜 황금이 세상에 공개되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멈춰 서버렸습니다. 5년 전 흑벽에서 나왔던 85억 원이 작은 폭탄이었다면 이번에 드러난 지하 벙커의 거대한 자산은 온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변동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밤낮으로 평생 거지로 살다간 독거노인의 진짜 정체와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에 대해 경외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온 삶을 갈아 넣어 이토록 철저하고 완벽한 정의를 구현해 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돈에 미쳐 돌아가던 자본주의 세상에 커다란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노인의 뜻에 따라 수천억 원의 황금과 현금은 전국의 억울한 약자들을 구제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정의 구현 및 약자 보호 기금으로 전액 귀속되었습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와 노인의 유산을 이어받은 3명의 선한 이웃들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기금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들, 부당한 권력과 대기업의 갑질에 밀려 전 재산을 빼앗기고도 소송 비용이 없어 피눈물을 흘리던 수많은 피해자가 이 기금을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겪었던 그 참혹한 비극이 이제는 대한민국 땅에서 수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거대한 사랑의 기적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해가던 어느 날 구치소 독방에서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늙어가던 대기업 회장고 씨에게 마지막 형벌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고 씨는 지하 벙커의 실체와 노인이 사실은 자신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롱했던 어둠의 거인이었다는 사실을 뉴스로 접한 뒤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매일 밤 환청에 시달리며 그 영감탱이가 나를 보고 웃고 있어. 내 돈 돌려줘. 라고 벽을 긁어대던 고 씨에게 법원은 최종 심판을 내렸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그리고 신분 위조 및 정경유착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고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명훈 역시 마약, 상습폭행, 음주운전 치사 혐의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부자가 나란히 차가운 감옥 구치소에서 평생을 썩어야 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고 씨 부자가 포승줄에 묶여 영구 격리되는 날 면회를 신청한 것은 다름 아닌 노인의 법적 대리인이었던 변호사였습니다.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져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 있는 고 씨를 향해 변호사는 품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유리창 너머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노인의 사업이 가장 번창했던 시절에 고 씨와 노인이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던 젊은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고 씨가 그 사진을 보고 미친 듯이 눈물을 흘리며 발작하려 하자 변호사는 수화기를 들고 나지막이 대사를 건넸습니다. 김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고 회장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놈이 내 재산을 가로챘을 때보다 내 놈이 내 손을 잡고 친구라고 부르며 날렸던 그 거짓 맹세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내 놈이 지은 죄는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뢰와 양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것이다. 그러니 평생 그 죄의 무게를 느끼며 감옥에서 눈을 감거라. 이것이 어르신의 진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선언을 끝으로 고 씨는 자리에서 주저앉아 쇠창살을 붙잡고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맹신하고 쫓았던 황금과 권력이 결국 자신과 자식의 목을 벨 단부대의 작두날이 되어 돌아왔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한순간에 가장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완벽하고도 소름 끼치는 사이다 참교육의 완성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동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다시 고요한 여름날의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노인의 무너진 흙집터에 세워진 공용 주차장 한 구석에는 이제 거대한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한 느티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무 주변에는 노인의 뜻을 이어받은 풀빵 할머니와 환경미화원 청년, 그리고 이제는 젖살이 빠져늠름한 청년이 된 신문 배달 소년이 모여 앉아 찾아오는 노인들과 길고양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물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차장 입구로 낡고 녹이 쓴 유모차 한 대를 가만히 끌고 들어오는 한 허리가 굽은 노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순간 재단 사람들과 변호사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생전에 김씨 어르신이 다시 살아 돌아온 듯한 기시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본 그 노인은 어르신이 아니라 갈 곳을 잃고 굶주림에 지쳐 유모차에 의지해 걸어온 또 다른 이름 없는 독거노인이었습니다. 재단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가장 따뜻하게 지어 올린 밥상과 음료를 들고 그 노인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날이 많이 더운데 이 그늘 밑에서 시원한 물 한 잔 드시면서 쉬어가세요. 저희가 따뜻한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그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느티나무 잎사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비록 김씨 어르신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가 평생 거지로 살며 피눈물로 모았던 황금의 비밀과 그가 남긴 위대한 인간성의 등불은 이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을 구원하는 영원한 축복이 되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평생 거지로 살다간 독거노인의 집을 허물자 벽 속에서 쏟아져 나온 황금의 비밀. 그것은 탐욕스러운 악인들에게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잔혹한 단두대의 저주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선한 이웃들에게는 하늘이 내린 위대한 구원의 기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노인의 위대하고도 통쾌한 10단계의 복수극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완벽한 인과응보의 전설로 마무리되며 시청자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깊은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남겼습니다.